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공지능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한 컴퓨터공학부 김성태입니다. 먼저 이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어, 이게 왜 중요한지에서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 오늘 강의 시간에는 좀 사례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윤리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AI 관련해서 사실 여기 계신 교수님들 모두 많이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AI 연구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죠. AI는 기본적으로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을 모방해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윤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윤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떠한 그 가치들, 어떠한 행동과 어떤 것들이 이제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좋고 뭐 나쁜 것인지 같은 것들을 그러한 가치를 좀 논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윤리의 중요성은 결국에 우리가 사람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에서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AI라는 것이 결국 이 사람처럼 음,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고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를 우리 사회에 우리 삶에 이제 AI가 침투되면 침투될수록 이 AI를 활용한 사회에서의 이 윤리적 가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윤리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본다면 AI가 내리는 어떤 의사결정들이 결국 우리 각 개인들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된 이슈들로는 특히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프라이버시, 편향,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 좀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프라이버시와 이제 보안 관련된 내용으로는 AI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AI가 최근에 굉장히 성공적인 그 사례들을 이제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 대규모의 어떤 데이터셋,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머신이 그런 관계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2010년대 초반에는 어떤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어떤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였고, 최근에는 언어 모델들, 그리고 뭐 시각 언어 모델들, 이런 대규모의 어떤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그 응용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 AI를 학습하고 또 사용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대규모의 데이터라는 것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처리하는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인데 이 대규모의 데이터에 개인적인 정보들,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고, 그래서 이 AI를 학습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굉장히 그 잘 다뤄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기존에도 AI 이전에도 어떤 디지털 시스템 또는 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시스템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물론 중요했지만 AI는 특히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는 이제 페이스북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데이터 스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대 중반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프로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용 패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에서, 어, 이 동의 없이, 사용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지 못한 채 이런 정보들을 좀 유출해서 사용하는,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사례가 이제 좀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소송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어서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뭐 이런 정보들을 결국에 그 신중히 다루지 못한 것도 이제 뭐 잘못이겠지만 특히 특정 회사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잘못 어, 그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인데요. 이거에 어떤 책임을 이제 논의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좀 상당수 그러니까 한 7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 벌금을 내면서 이제 좀 사건이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AI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본질적으로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이 다루고 있는 어떤 데이터, 특히나 이게 학습되었던 환경, 그리고 AI를 서비스하는 그 환경에서 다루고 있는 대규모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데이터가 노출되는 특히나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제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개인 예를 들면 우리가 챗봇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프롬프트를 주는 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사람의 주소나 이름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엔 이 보안에 대해서 그 충분히 이제 고민하지 못했고 또는 이 데이터를 익명화하는 것들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데이터가 잘못 사용되는 것들, 즉 기존의 뭐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동의를 받았던 것과 다른 목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들도 이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디지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버 어택 등을 통해서 해커들이 이런 그 AI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해킹하는 일들도 이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잘 받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엄격한 기준으로 보안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알고리즘이 다루고 있는 즉 AI 시스템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 이제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스케일도 기존에 우리가 다루던 것들보다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즉, 데이터를 어떻게 익명화하고 또 AI를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안전한 AI, 이런 해커들로부터 AI의 어떤 그 정보들을 유출당하지 않도록, 즉, 예를 들면은 뭐 특정 모델이 학습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이제 빼내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더 강인하게 어떻게 AI 모델들을 학습할 것인가, 어,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라는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의 동의나, 어, 우리가 정말로 이 사용자한테 투명하게, 데이터의 사용 목적 등을, 어, 알려주고 이 투명한 과정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제 딥페이크 문제고요. 딥페이크도 이제 인공지능 윤리하면은 어,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정 유명인 또는 정치인들의 어떤 그 영상들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영상들을 만들어낸다든지 특정 뭐 기업의 대표나 또는 최근에 이제 전쟁과 같은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좀 민감한 내용들을 가짜로 생성해내서 악의적으로 생성해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실제 영상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왼쪽에 있는 어, 전 미국 대통령의 얼굴에 씌워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죠. 우리가 구분해내기 어려운 영상들이 AI의 발전과 함께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그 딥페이크에 기반해서 또 여러 가지 신종 범죄들도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김상태 교수님 영상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어, 잠시만요. 제가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네, 화면은 보입니다. 이 소리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유명 연예인들 또는 유명인들의 영상을 가짜로 만들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뭐 사칭하는 광고들 또는 가짜 영상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신종 범죄들도 결국에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AI를 사실은 이 AI 윤리라는 것이 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사람 그리고 활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윤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 이런 그 신종 범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딥페이크 같은 기술도 최근에 보면은 이 딥페이크 영상을 검출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영상과 그 가짜 영상을 분류해내는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하게 카피라이트 이슈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교수님들도 최근에 강의를 하시면서 어, 교과목에서 제출하시는 과제나 어떤 보고서 같은 것들을 받으실 때 좀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챗GPT 같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그런 과제나 보고서 같은 걸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AI가 만든 것이다라는 AI가 만든 작품이다 또는 AI가 만든 비디오, 영상, 사진이다. 이런 것들을 좀 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워터마크 기술 같은 것들도 최근에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예술 작품 같은 것들도 실제로 화가가 그린 것뿐만 아니라 AI가 만든 것들과 이제 좀 구분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그게 좀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좀 잘못 활용되는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워터마크라는 거는 사실은 뭐 기존부터 있었던 기술이죠. 어떤 사진이나 뭐 어떤 자료들에 이제 약간 이제 보일 듯 말 듯 또는 거의 안 보이게끔 해서 이거의 어떤 그 저작권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뭐 분명히 그냥 배경에 이제 뭐 보이게끔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 생성형 이미지라는 걸 만들 때 물론 이게 이제 잘 안 보이게끔 해서 어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로 뭐 다른 목적으로 만약에 이걸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AI가 이거의 어떤 저작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챗GPT나 어떤 그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여기서 생성한 어떤 그 언어가 이그 텍스트들이 실제 사람이 쓴 건지 또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에 기반해서 쓴 건지 같은 것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런 워터마크를 넣어서 생성을 하는 기술들도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아래 글과 위에 글이 뭐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이제 이걸 분류하는 입장에 이걸 처음에 생성한 사람들은 워터마크를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넣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는 본인들이 만든 거대 언어 모델에 기반해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들도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그 AI가 생성한 영상, 텍스트 또는 어떤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관련된 이슈도 인공지능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소개를 드릴 내용은 이제 AI가 가져오는 어떤 편향과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알고리즘이 어떤 특정 리소스 또는 중요한 결정들, 리소스를 나눠 갖는다든지 어떤 사람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질 때 특히나 이런 편향의 이슈, 편향이나 차별의 이슈가 어, 그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아마존에서 있었던 AI 리크루트먼트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글처럼 2014년부터 아마존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채용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반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어플라이 하는 그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걸 이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좀 고민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즉 지원자들의 어떤 그 지원서를 키워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예를 들면 100장의 지원자들 중에서 좋은 조건을 갖춘 5명을 이렇게 좀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선별된 지원자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발견된 게 대부분의 이 지원자들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이 남성이었던 거죠. 어, 그 이면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니 이 채용 프로세스에 들어간 인공지능 기술이 여성보다 남성 지원자를 좀 선호하도록 훈련이 되었던 것이고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은 이력서에 약간 후순위 또는 남성이 자주 쓰는 단어들이 보이면 이제 좀 높은 순위로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어, 편향된 결과들을 보였었는데 이 원인으로는 그 이러한 AI 기반 어떤 추천 시스템 또는 이제 채용 시스템에서 학습 때 사용했던 어떤 그 데이터라는 게 기존에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었던 직원들 또는 거기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직원들을 이제 좀 선별을 했었는데 애초에 이 회사 자체가 그 개발 직군이고 IT 개발 직군이다 보니까 많은 수의 숫자가 이제 남성 직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도 남성의 수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거를 그 기존의 어떤 뭐 그 직원들 중에 어떤 뭐 비율, 이런 걸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높은 직군을 받은 높은 점수를 받은 고성과자가 뭐 100명 있는데, 그 중에 남성이 90명이다, 80명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이 성별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정보라고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 이걸 기반해서 추천을 하는 이런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채용 프로그램을 폐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편향의 예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컴퍼스라고 하는 어떤 이 시스템의 경우는 미국의 어떤 그 법원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하는 거는 실제로 그 법원에 오게 되는 그 피고인의 재범률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 재범률이 높게 나올 경우에 형량을 조금 더 이제 높게 주고 재범률이 낮다고 이제 나오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형량을 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예시로 나왔던 것이 오른쪽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낮은 위험도를 가졌다라고 해서 뭐 이게 스케일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0부터 10이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낮은 점수면은 재범률이 낮은 거고 이제 하이 리스크 높은 점수면 재범률이 높아서 이걸 가지고 형량을 좀 조절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이 왼쪽에 있었던 남성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었고 이 오른쪽의 여성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 형량을 마치고 나서 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을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었는데 사실 뭐 우리가 만드는 AI 시스템이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오차라는 것이 우리가 민감한 정보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정보에 기반해서 저런 편향된 결과가 나왔던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이 실제로 뉴욕이나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같은 지역에서 사용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2016년도에 프로퍼블리카라는 이제 아티클에서 분석을 한 거죠. 이 플로리다에서 이 체포됐었던 7천 명이 넘는 이 컴파스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됐던 사람들의 점수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어 이제 흑인과 백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7천 명 중에 흑인들, 백인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예측한 스코어를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분포가 크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백인의 경우 낮은 점수를 이제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이런 비율로 어 실제 그 재범에 대해서 어 그 그런 패턴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면 사실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예측을 한 거가 맞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예측을 했던 거, 그러니까 이 컴파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재범률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라는 이제 판단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재범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컴파스가 낮은 점수를 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면은 제대로 이 네거티브 케이스라고 맞춘 게 되겠지만 시스템이 높은 리스크를 지닌다고 했는데 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잘못해서 파지티브,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예측한 false positive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로우 리스크라고 예측을 했는데 재범을 저지르면 false negative가 될 거고 이게 높은 점수라고 했고 실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트루 포지티브가 될 텐데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나눠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 프레딕션이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고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는 아무래도 이제 그 피고인들이 좀 신경을 쓰는 거겠죠. 이게 좀 잘못해서 높은 형량을 받는 것들을 원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 판사들, 이제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 폴스 네거티브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겠죠. 실제로 위험한 사람인데 잘못해서 형량을 낮게 주면은 사회적으로 또 다시 또 사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을 텐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뭐 에러가 있긴 하죠. 한 30% 정도의 에러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좀
그 앞에서와 같이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흑인과 백인에서 분석을 했을 때, 흑인에서 이제 나왔던 에러 레이스는 36%, 백인에서 나온 에러 레이스는 33%여서 사실 뭐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더 큰 문제였던 것은 이 false positive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해서 높은 형량을 받았던 케이스가 이 흑인에서 백인보다 한 2배 가까이, 1.9배나 높은 그 비율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제 false negative의 케이스는 이 백인의 경우에 어, 1.7배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그 리스크를 이벨리에이션을 하는 이 AI 시스템이 굉장히 좀 편향된 결과들을 냈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 사실 이 AI 시스템에 그 정보를 주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같은 걸 사실 넣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어떤 뭐 사는 거주 지역이나 이 사람의 정보들을 넣었을 때 이런 식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AI 모델이 편향을 지니게 됐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 AI를 쓰지 않았을 때도 사실 이 편향과 차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이슈인데 이 AI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AI 모델이 편향이나 어떤 뭐 공정성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도 그 흑인과 뭐 백인 또는 아시안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는지 사실 같은 스포츠 하고 있는 건데 이 위에 케이스는 뭐 바스켓볼 하고 있다고 하고 밑에는 이거 보고 핑퐁 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굉장히 편향된 어, 예측들을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을 하는 이런 그 검색 엔진에서도 저희가 이런 뭐 특정 직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티처라는 것을 구글에서 이제 검색하였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을 좀 보면은 지금 이 예시에서는 남성이 4개, 여성은 17개 이미지에서 등장하는 걸 통해서 특정 직업에 대해서 관련된 이미지를 추천해주는 AI 시스템 역시 이 성별에 대해서 좀 이 편향이라는 걸 좀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오른쪽에 폴리스도 마찬가지죠. 폴리스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민감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편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발견을 하면서 AI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어떻게 이런 편향들을 줄일 것인지 결국 어떤 모델로부터 뭐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더 페어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최근에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런 트랜슬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헝가리 언어입니다. 헝가리 언어인데 그러니까 이 헝가리 언어에는 성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계속 반복해서 쓰이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동사 또는 뭐 형용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영어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해봤더니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이게 성별이 나와 있지 않은 같은 건데 뒤에 있는 형용사 또는 그 동사를 보고 어떤 거는 she라고 하고 어떤 거는 h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잉글리시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편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번역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서 이것도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쵸? 여기서 뭐 뷰티풀이면은 she라고 하고 클레버면은 he라고 하고 뭐 책을 읽는다 나오면 he라고 하고 what is the dish 하니까 she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AI 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어, 그 만들었던 이 솔루션 같은 거는 이거를 멀티플 서제스천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성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특정 성별이다라고 가정하고 그 답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줘서 이제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남성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편향은 또 이 경제적인 것들과도 사실 관련이 되는데요. CVPR이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 비전 학회에서 2019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게 AI가 이코노믹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모두 비누죠. 이 왼쪽에 있는 또 이제 핸즈워시 비누고 오른쪽도 비누인데 이게 사실 왼쪽 이미지는 영국에서 촬영된 이미지고 오른쪽 이미지는 네팔에서 촬영된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촬영된 영국은 뭐 월 소득 평균 소득이 1,890달러가 되고 오른쪽은 평균 소득이 288달러가 되는 나라였는데 이거에 대해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실제 상용 이미지 리코그니션 모델들을 돌려봤을 때 여러 모델에서 여러 기업이 만든 이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잘 맞추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쵸? 싱크나 뭐 토일렛, 여기가 뭐 싱크나 토일렛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이거 보고 나서 푸드, 뭐 치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못된 그 예측 결과들을 보이면서 결국 이 AI 시스템이 실제 상용에서 쓰이는 이런 시스템이 웨스턴 컨트리에 조금 더 이제 편향된 결과들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X축은 월 소득이죠. 평균 소득이고, Y축은 AI 모델의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소득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 이제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AI 모델의 어큐러시가 더 높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이 AI 모델이 인컴이나 지오그래피에 좀 편향이 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생각을 한다면 AI를 통해서 받는 혜택이라는 것이 특정 국가, 특정 지역, 특정 소득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돼서는 안 되고 모두를 위한 AI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런 그 상용 이미지 리코그니션 모델이 학습될 때 사용됐던 어떤 데이터셋, 시라는 게 뭐, 그 대표적인 데이터셋이 뭐 이미지넷이나 폭포나 오픈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집된 영역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웨스턴 컨트리, 북미나 이제 유럽에서 수집된 이미지들이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실제 그 인구 퍼퓰레이션은 오른쪽 아래와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이 AI 모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AI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도 이 AI, 뭐 컴퓨터 비전, 그리고 그 이런 학회들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앞에서 사실 예시들을 통해서 다 보긴 했는데 이런 중요한 어떤 리소스 얼로케이션 하는 문제에서 예를 들면 범죄 형량을 정하거나 대출을 승인하거나 뭐 보험료를 정하거나 잡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대학에 입시해서 AI를 잘못 활용할 경우에 굉장히 이제 차별이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개발해야 되고 또 AI를 우리가 뭐 대학이나 회사에서 또 도입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여기에 나오는 예시는 그 성별에 대한 건데요. 이게 성별 인식 모델을 또 MS나 페이스북, 뭐 IBM에서 만든 이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다크 스킨드 우먼에서 에러 레이트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슈를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이쪽 학회에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이게 ACM 팩트라고 하는
학회인데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좀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성별이라는 거를 이제 분류하는데 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학습 데이터라는 게 셀럽 A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요. 그래서 이 셀럽 A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고 그 얼굴이 갖는 어트리뷰트라는 거를 이제 좀 정의를 해서 뭐 수염이 있다 없다 아니면 이 사진의 얼굴에는 뭐 안경이 있다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성별, 피부색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놓고 이걸 어노테이션해서 사용을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규모의 어떤 얼굴 데이터셋이 있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얼굴을 이용한 어떤 얼굴 인식이나 어떤 어트리뷰트를 인식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연구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여이긴 한데 이 데이터셋을 만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윤리적인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데이터를 공개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셋이 나왔던 페이퍼에도 어떻게 이런 어트리뷰트를 정했는지 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어노테이션 했는지 등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한 정보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지금 팩트 학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어떤 학습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갖추고 또 뭐 이 커뮤니티에 공개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왜 그렇게 어노테이션 했고 그 데이터셋에 어떤 정보들이 있고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이 이런 논문에서처럼 데이터 시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같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최근에는 AI 그 학습된 모델들이 많이 공개가 돼서 또 많은 서비스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이거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학습된 지금 공개되는 이 모델이 어떤 환경에서 트레이닝이 됐고 누가 트레이닝을 했고 무슨 목적으로 사실 만들었고 무슨 목적으로 이 모델을 향후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모델을 공개할 때 같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델 카드라는 것들을 어, 밝혀야 된다라는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논의에 맞춰서 사실 뭐 구글이나 오픈 AI에서 최근에 공개되는 그 AI 시스템 또는 모델들은 이런 모델 카드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떤 환경에서 개발이 됐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 앞에서 나왔던 어떤 그 목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클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시각 언어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커머셜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오직 연구만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결국 이 AI를 사용하는 서비스 또 사용자 또 이 모든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 또는 AI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이슈들 편향과 차별에 대한 이슈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밝히는 일들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볼 문제는 이것도 이제 AI가 우리 삶에서 많이 사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AI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의사결정으로부터 특정 이슈들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라는 주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낸 사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사진은 실제 애리조나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처음으로 그 보행자를 쳐서 사망 사고가 났던 그, 그 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실제 이 책임이 어, 운전자한테 있는지 또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한테 있는지 뭐 자동차 회사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뭐 솔루션으로는 더 클리어하게 이런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 만들어야 되고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도 저희 삶에서 AI가 점점점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면 이런 이슈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서의 편향,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 우리가 활용하는 AI라는 이 모델이, 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사실은 이해를 해야지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의사결정들도 이제 고칠 수 있고, 편향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AI 모델을 더 투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AI 모델의 어떤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최근에 대규모의 데이터로부터 거대 AI 또 뭐 초거대 AI 이런 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하는 즉 그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연구도 굉장히 이쪽의 어떤 투명성 같은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의 예시인데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그 위에 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왼쪽 아래와 같은 이제 그림처럼 협곡에서 굉장히 커비한 이제 길에서 이제 운전이 되고 있다면 과연 나는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을 것인가? 그쵸? 이 AI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이 되는 건데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100%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핸들을 잡고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하겠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AI 모델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크레딧을 기반으로 한 크레딧 스코링 알고리즘, 즉 이걸 통해서 은행에 누군가 이제 대출을 신청했을 때 그게 승인되고 거절되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AI한테 맡긴다면 AI가 도대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승인했는지 또는 거절했는지 뭐 승인한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까지 궁금해하진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거절된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알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 이게 은행에서 실제로 쓰이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또 이걸 뭐 좀 해석을 해봤더니 어,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인데 굉장히 민감한 차이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성별이나 인종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특히 이 결정이 달라졌다라는 게 또 알려진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투명성을 높이고 설명성을 높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좀 중요한 결정을 하는 AI 시스템이 민감한 정보에 의해서 디시전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뭐 분야에서 이런 설명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 즉 AI 모델의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더 투명하게 하고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AI 윤리 관련해서 실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예시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이런 인공지능 윤리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0년 과기정통부에서 나온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이 보도자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윤리 기준이라는 것들을 하고 이 목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것.
그리고 최고의 가치라는 거를 인간성으로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뭐 3대 기본 원칙, 10대 핵심 요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죠.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오늘 좀 앞에서 좀 소개를 드렸었고요. 또 교육 관련해서도 실제 교육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점점점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대원칙이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세부 원칙으로 뭐 사람 공동체 기술에 대해서 어, 교육 분야의 인공지능이 지녀야 하는 그 가치들에 대해서 원칙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오는 이런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봐도 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건데 이것도 보면은 8대 핵심 과제 중에 첫 번째로 AI 기술의 안정성, 신뢰, 윤리 확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 AI를 더 보다 윤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들도 계속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그 국제적으로도 이런 가치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EU에서는 2019년도 4월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 방안을 도출해서 평가 목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인공지능 윤리 4원칙은 자율성, 무해성, 공정성, 설명 가능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 뭐 7가지를 도출을 해놨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목록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평가 목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뭐 7개 분야에서 146개 항목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인공지능 어, 필요할 때 작업을 안전하게 중단하기 위한 뭐 중단 버튼 또는 절차를 보장했는가? 최종 사용자한테 이런 기간을 알려줬는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게끔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인공지능 규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2020년도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공지능 규제 수립 시 과잉 규제를 지향하고 규제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전제하에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공공 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무 수준에서 윤리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 보고서, 일본도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원칙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각 나라에서 인공지능을 보다 더 윤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고, 근데 국제적으로도 결국엔 이런 논의들이 협력하는 방안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바뀌는 이 인공지능이 점점 많이 활용되는 이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어,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그 강의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 앞에서 인공지능 윤리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AI가 내리는 그 의사결정이 결국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들 그리고 AI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뭐 특정 집단이 차별받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I로부터 이제 벌어지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런 윤리적인 가치들은 논의가 되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